이제 14강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일-샤를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보일-샤르는 사람 두 사람이죠.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을 합한 법칙입니다. 보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대 화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보일은 뉴턴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뉴턴보다 한 20년 먼저 났죠. 그래서 뉴턴은 1643년에 났는데 보일은 1627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과학자, 발명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도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지만 그 17세기 뉴턴 시대는 아직도 연금술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현대적 화학자로 현대화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보일 법칙을 확인하고 이것을 1662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후크 법칙의 후크를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후크는 보일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습니다. 한 8년 정도 늦게 태어나서 후크가 바로 보일의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보일 법칙을 확인할 때 실험기구를 이용했는데 그때 후크가 바로 그런 실험기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의 책, 저서 The Skeptical Chemist, 회의적인 화학자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했는데 근대 화학의 시초라고 평가받는 이런 저서를 1661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고 과학적인 탐구가 신의 창조를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믿었죠. 뉴턴도 비슷하죠. 뉴턴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공기하고 수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건 그냥 대기 중에서 실험을 하면 온도가 사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기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하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습니다. 그 실험하는 걸 이제 보일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림으로 도식으로 보일 것 같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알코올 램프가 하나 있으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실린더가 있으면 실린더에 올려놓은 추가 바로 압력을 대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내부 기체 내부의 압력이 P고 부피가 V라고 하면 그 두 개를 곱한 게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알코올 램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다가 추를 하나 더 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압력이 2배가 되죠. 그 압력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지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부피가 절반으로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됐더니 부피는 2분의 1이 됐으니까 2를 곱하니까 어떻습니까? 2를 곱하니까 역시 PV가 됐죠. 그래서 C라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추를 4개를 갖다 놓겠습니다. 4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를 측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부피가 4분의 1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압력은 4배가 되고 부피는 4분의 1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2를 곱하면 역시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어가 실제로 실험한 것은 무엇을 이용했냐면 유리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은을 이용했습니다. 공기를 이제 기체로는 공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일은 J자 형태의 유리관에 공기와 수은을 넣은 실험으로 보일의 법칙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관입니다. 이런 유리관이 있는데 이쪽 왼쪽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평형이 되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제 압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저 공기 내부의 압력은 오른쪽의 압력과 같고 오른쪽의 압력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이건 대기압하고 같겠죠. 그래서 그 부피를 V라고 하면 이때 압력은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은 수은주 높이로 760mm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좀 더 집어넣습니다. 얼마만큼 수은을 더 집어넣냐면 그 차이가,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수은의 차이가 여기가 760mm가 되게 이렇게 수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의 압력은 여기 있는 대기압에다가 요만큼 760을 더한 게 되겠죠. 그때 여기에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 이 부피는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높이 가지고 그대로 측정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공기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절반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 단면의 넓이는 같으니까 높이가 절반이 되면 부피가 2분의 1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처음 부피의 2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에 압력은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배가 됐죠. 그래서 이 기체 내부의 압력은 2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60에 2를 곱하면 1520, 수은주 1520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은을 더 부었습니다. 수은을 더 부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 요게 1520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압력이 뭐겠습니까? 1520에다가 여기다가 대기압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760을 3 곱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 원래의 높이의 3분의 1이 됐다. 그러니까 부피가 바로 3분의 1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3분의 1이 됐는데 압력은 3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2개를 곱한 것은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일의 법칙이 발견이 됐고, 또 이 기체의 그 압력, 부피 뭐 이런 거와 관계해서는 이제 샤를의 법칙이 또 있는데, 샤를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샤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수학자, 발명가인데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과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키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관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고 발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샤를에 대해서 유명한 건 뭐냐면 1783년에 세계 최초로 파리에서 큰 이제 풍선이죠. 그 풍선에 수소를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간 것으로 유명한데, 이게 그 프랑스의 벨사유 궁전 앞 광장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풍선이 위로 떠가지고 간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사람이 거기서 그 샤를이 직접 탔습니다. 사람이 직접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르는 것을 이제 한번 보인 그런 첫 번째 그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성공을 하고 사실은 항공 기술이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87년경 샤를은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샤를이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 사람인 게이 리삭이 1802년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결과가 샤를의 업적이라고 돌려서 이것이 바로 샤를의 법칙으로 나오고, 샤를의 법칙은 1787년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샤를의 법칙도 아까와 똑같이 이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때는 아직 절대 온도의 개념이 안 나왔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알고 봤더니 절대 온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 그러면 절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온도 하면 그게 이제 바로 비례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일의 법칙 설명한 것처럼 이것도 도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자, 여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코올 램프가 바로 온도를, 절대 온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추가 바로 압력을 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압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부피를 온도로 나눴더니 어떤 일정한 값이었다고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코올 램프를 하나 더 갖고 와서 온도를 2배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추는 그대로 있으니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근데 봤더니 압력이
2배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면 이건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니까 이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피가 2배가 되니까 EV를 ET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렇게 부피와 온도는 어떻게 부피에서 온도를 나눈 게 일정한 값이면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와 온도가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를 3배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압력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높이를 봤더니 높이가 원래의 3배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3배가 됐고 온도가 3배가 됐으니까 역시 T분의 V니까 똑같은 C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건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온도를 점점 올려주니까 부피가 점점 커졌죠. 근데 기체가 온도를 점점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피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부피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체든지 온도를 점점 내리면 부피가 0이 되기 전에 먼저 뭘로 변하냐면 고체로 변하죠. 액체로 변하죠. 그런데 그 액체로 변하기 전까지만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 법칙은 기체의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는 식인데 이것을 기체 상태로 있을 때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온도라고 하고 이제 여기 이걸 그 섭씨 온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섭씨 온도 0도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위쪽은 부피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물은 어때요? 점점 이제 부피가 작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얼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직선을 그대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기가 어디냐면 부피가 0이 되는 점이 되겠어요? 부피가 0. 그때 그 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이 액체로 변하지 않는다면 부피가 0이 될 때의 온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아산화질소라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화질소는 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 직선을 그대로 연장할 것 같으면 저 끝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이라고 하는 걸 하면 메탄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쭉 가니까 역시 한 점에서 만나죠. 헬륨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이게 액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한 점에서 한 온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온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온도의 개념을 앞에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온도라고 하는 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입자당, 분자당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온도가 제일 낮을 거냐면 모든 분자들이 안 움직이고 전기에 있으면 제일 낮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이제 온도는 없겠죠. 그래서 온도에는 하한선이 있다. 그리고 그 하한선을 우리가 0도라고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한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섭씨 온도는 이제 물이 어느 점 이런 걸 이제 온도로 0도로 정했지만 하한선이 있다고 하면 그걸 0도로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피가 0인 온도고 이 부피가 0인 온도는 모든 기체들에 대해서 다 일치한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까 샤를 법칙을 나중에 샤를 법칙이 샤를이 했다는 걸 알려준 게이 리스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온도가 얼마나 될지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추정을 했더니 얼마를 얻었냐면 마이너스 266.66도를 섭씨로 얻었습니다. 이게 게이 리스학이 얻은 온도인데 이거를 켈빈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를 얻었냐면 1848년에 얻었더니 마이너스 213.15도가 됐고 섭씨로 이게 바로 절대온도 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험으로 절대온도 0도의 가능성을 본 것이 바로 이 샤를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봤더니 아까 이 기체를 무엇과 무엇이 서로 변합니까?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온도가 안 변할 때 봤습니다. 그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안 변할 때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샤를 법칙이었죠. 이제 또 무엇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피가 안 변할 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걸 또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말한 게이 리삭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역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샤르라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데서 공부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은 프랑스에서 그야말로 엘리트들만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대학교 과정의 학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고 소르본 대학에서 화학 교수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808년에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게이 리삭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 법칙,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 법칙,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게이 리삭 법칙,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이 리삭은 그것뿐만 아니라 1809년에 화학 반응에서 기체들의 부피의 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 화학 반응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원소들의 비가 정수비를 이룬다고 하는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1804년에는 기구를 타고 7,000m 고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은 기구를 타고 비행을 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 가서 대기 구성 성분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기구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대기가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거의 2대8의 비율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측정해서 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체와 관련된 세 가지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때 변수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변수는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로 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 1662년에 나왔고 그건 바로 뭐였어요? PV는 C1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건 바로 뭐였습니까? 샤를 법칙이죠. 샤를 법칙은 언제 나왔습니까? 1787년에 나왔고 그건 뭐가 됩니까? T분의 V는 C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게이 리삭 법칙이죠. 그건 1808년에 나오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네, T분의 B는 C3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은 이렇게 이제 그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네 가지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압력이 P1이고 부피는 V1이고 온도는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압력은 P2고 V2고 T2.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는 P3, V3, T3.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태는 P4, V4, T4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상태 1과 상태 2를 비교하는데 상태 1과 상태 2의 온도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1은 T2면 그러면 무엇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일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P1, V1은 P2, V2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T1과 T2가 같으니까 양변을 T1과 T2로 나눠도 되겠죠. 좌변은 T1으로 나누고 우변은 T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같겠죠. P1, V1이 P2, V2하고 같으니까 P1, V1을 T1으로 나눈 거하고 P2, V2를 T2로 나눈 게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P1, V1 나누기 T1은 P2, V2 나누기 T2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태 2와 상태 3에 대해서는 압력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2가 P3이면 하면 무엇이 성립합니까? 이거는 이제 샤를 법칙이죠. 그래서 샤를 법칙에서 T2분의 V2는 T3분의 V3가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샤를 법칙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양변에다가 P2, 좌변에는 P2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P3를 곱해줘도 같겠죠? P2하고 P3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P2, V2
V2 나누기 T2는 P3 V3 나누기 T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3과 상태 4 사이에는 우리 부피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부피가 같으면 뭐가 됩니까? K리삭 법칙이 되니까 T3분의 P3는 T4분의 P4가 성립하죠. 이건 K리삭 법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V3하고 V4가 같으니까 좌변에는 V3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V4를 곱해줘도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3 V3 나누기 T3는 P4 V4 나누기 T4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고, 그 다음에 요 T2분의 P2 V2는 T3분의 P3 V3고, 그 다음에 T3분의 P3 V3는 T4분의 P4 V4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이게 같다. 다시 말하면 T분의 PV는 항상 어떤 상수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보일-샤를 법칙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걸 찾아냈을 때 이걸 경험 법칙이라고 하고, 바로 보일-샤를 법칙이 그렇죠. 실험을 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하고 압력을 측정해서 알아낸 법칙입니다. 그래서 법칙은 이제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법칙 같은 법칙은 크게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된 자료에서 발견된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냐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이건 케플러 법칙 바로 무엇입니까? 브라헤가 행성의 운동을 쭉 그 위치를 이제 측정을 했죠. 그 측정된 위치들 사이에 그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기체의 온도, 부피, 압력 사이에 성립하는 보일-샤를 법칙, 이것도 경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 기본 법칙이고, 그게 바로 그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기본 법칙이고, 그 다음에 미지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서는 슈링거 방정식이 기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현상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면 그 현상이 왜 성립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도 왜 성립하는지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계적으로 적용하면, 왜 그러냐면 보일-샤를 법칙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기체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그 기체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적용 대상이 우리 앞에서 역학 배울 때 물체 하나 있으면 거기다 뉴턴의 운동 법칙 적용했죠.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도 적용했죠. 근데 열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물체가 무수히 많은 거였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것에다가 전부 하나씩 뉴턴의 운동 법칙 적용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바로 보일-샤를 법칙 같은 법칙이 나오는데, 그런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과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을 비교할 것 같으면, 자, 보일-샤를 법칙은 이거 실험으로 이렇게 성립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C라고 하는 이 상수는 내가 어떤 실험을 하냐, 실험할 때마다 요 값은 달라집니다. 근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그러면 요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압력, 온도, 부피만 바꿔줄 것 같으면 요 좌변의 값은 바뀌지만 요 세 개를 서로 압력과 부피를 곱하고 온도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기체를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 C값이 바뀌죠. 근데 이 상수 C값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하는 거는 보일-샤를 법칙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들죠. 근데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PV는 NKBT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 우리가 이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즉 F는 MA로부터 이거 유도했습니다. 이거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곧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우변, 요게 이제 C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C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C가 바로 뭐냐면, 이 N은 바로 뭐냐면 요 부피 V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수가 되겠어요. 기체 분자 수에다가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걸 상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부피의 기체 분자 수가 같기만 하면 C가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그 기본 법칙에서부터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가 됐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17세기, 18세기에 시작한 이 기체가 그 기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제 압력과 부피를 바꿔줄 것 같으면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법칙이 바로 자연현상의 기본 법칙을 탐구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열현상에 대한 법칙들, 연력학 제일법칙, 연력학 제일법칙, 이 모든 것들이 실험에 의해서 관찰한 것들로 관계식을 구하는 그런 경험법칙으로 이루어진 연력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력학 법칙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하나에다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얻은 통계역학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사실은 같이 똑같은 식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이 보일-샤를의 법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구하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물량들, 기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